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부서 이동이다 뭐다 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 정신없이 몰아쳤을 회사 일에 불평불만이 많았을 것임에도 지금은 그저 기껏기만 합니다. 왜 복잡한 생각 돌리는 데는 몸 바쁘게 지내는 것만큼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이 또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정신 시끄러울 일들을 제법 겪었거든요. 나이 30을 넘어가면서 평생 제 인생 계획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제법 괜찮은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곁에 있었거든요. 다정하고 책임감 넘치셨던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과 돈독하게 지내며 자라왔기에 언젠가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게 당연한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아무 남자나 골라 불행을 자초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따질 만큼 따져서 좋은 사람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30 넘어오면서 제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도 생겼다고 자신했어요. 물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서가 알 수 없다고 하니 제가 아무리 재주 부려봐야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거하게 뒤통수를 때려 맞을 줄은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예비 남편 쪽의 열렬한 구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 돌아가게 미인인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눈에 띄는 타입도 아니었기에 살면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한 사람은 예비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연애 경험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그렇게 저 대단한 여자라도 되는 양 눈을 반짝이고 바라봐주는 예비 남편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사업하시며 가산을 탄탄하게 일궈오셨고 누가 보아도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재벌급이나 대단한 중견기업 수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데 전혀 무리 없으실 만큼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감사하게도 고생 모르며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동경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저도 머리 굵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허황된 생각은 많이 버리고 있었어요. 사랑은 짧고 인생은 기니 잠깐의 반짝이는 감정에 현혹되어 제 평생을 던져넣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서로 비슷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셔서 크게 갈등 겪지 않고 결혼 생활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로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저와 비슷한 조건에 성격 무던한 사람 만나 크게 마음고생할 일 없이 서로 맞추어가며 사이좋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제게 애정 표현을 잘하고 극진하게 대접해준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집안 남자였더라면 그런 예비 남편을 받아주었을까 싶네요. 솔직히 저희 집이랑 비슷하게 예비 남편 집안 역시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면 쉽사리 마음을 열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제가 속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대단하게 있는 집에 시집가서 팔자필 생각 같은 건 없었어도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해관계가 통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저는 그게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는 저를 아껴주면서도 서로 갈등 생길 여지가 적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상냥한 사람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사이가 좋았다는 건 역시 저에게는 예비 남편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부부 사이가 꽤 좋으신 편입니다.
저희 앞에서 투닥거리시거나 가끔 말다툼하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식들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싸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끌지 않으려고 하셨고요. 이렇듯 저희 형제자매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데 부모님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라는 게 사람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예비 남편 역시 저희 집처럼 부모님 사이가 좋았다는 말에는 안도감마저 들더군요. 부모님께서 워낙 사이가 좋으셨거든.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 제게 지극정성이면서도 그렇게 홀로 남겨진 어머니께도 효심이 지극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보통 아들들이 부모님께 무뚝뚝하고 정없이 구는 경우도 드물지 않잖아요. 일남 이녀로 형제가 많은 편인 저희 집과는 달리 외동아들인 남편이 딸 같은 아들로서 예비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런 다정함이 결혼해서 결국 저와 미래의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향할 거라고 생각하니 저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일구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서 평생을 사셨고 예비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따로 일을 시작하지는 않으셨다고는 하나 예비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도 상당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도 하고 다니는 차림새가 돈 꽤나 있는 집 아들티가 났어요. 사실 저희 집 부모님들께서 부유하신 편이지 30대라고는 해도 사회생활 몇 년 겪지도 않은 저희가 월급 열심히 모았다고 해봤자 뭐 그렇게 가진 돈이 넉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입고 다니는 옷이며 차고 다니는 시계며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도 고가의 외제차였던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취업해서 월급 모은 걸로 마련했을 리는 만무하니 여전히 집안에서 적지 않게 지원을 받고 있겠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예비 남편과는 가풍이 조금 달라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이셨지만 취직해서 자식들이 제 갈 길 가고 난 이후로는 당신들이 부모로서 해줄 몫은 끝났다며 일절 관여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너희 잘할 때 하고 싶다는 거 필요한 거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했고 엄마나 아빠 둘 다 너희한테 결코 소홀하지 않았어. 이만하면 우리 할 몫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 우리도 앞으로 노후 준비 알아서 잘 준비해서 자식들 신세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테니 너희도 이제 성인 되었으면 너희들 힘으로 힘껏 한번 살아보거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서운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의 교육관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기도 했고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이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책임져야 할 것도 아니니 지금껏 부족함 없이 고이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취업한 이후로는 제 생활비 제가 벌어 쓰며 살았고요. 그러니 집안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비 남편하고 다니는 것처럼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비 남편한테 꿀릴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회인으로서 제 몫 다하며 제 밥벌이 잘하고 사는데 그런 걸로 기죽일 성격이 아니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제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승희야, 이건 네 몫이다. 저 처음 취업하고 직장과 본가 간 거리가 좀 있어 출퇴근이 힘들길래 독립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저 앉혀놓고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독립한다고 했으니 부모님께서 조금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각 잡고 통장까지 등장할 줄은 몰랐기에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당황해하는 저를 보시고 덤덤하게 두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언니 오빠 독립할 때도 다 해준 거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건 없어. 엄마 아빠가 너 독립시키면서 미리 재산 물려준 거라 생각해도 좋고. 그렇게 여러 번 통장 속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나중에 저 시집가서 신혼집 알아보려고 해도 직장 인근에 적당한 아파트 정도는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거금이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나 많이? 나 정말 생각도 못했어. 깜짝 놀라 말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시작하면 우리 할목 다 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부모 마음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 너희들이 부모한테 너무 의존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너희들 가능성을 망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비슷한 환경의 학교 동창생들 중에서 집안에 돈 좀 있다고 그것만 믿고 스스로 노력하거나 뭔가 해보려 들지 않고 여태 부모 등에 빨대 꽂아 한심한 인생 살아가는 사례도 적지는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이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걱정되셔서 그러셨겠다는 것쯤은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이 목돈으로 턱하니 들어왔는데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랄 일이었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 생각해서 해주신 돈이니까 저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쓸게요. 그래, 우리 승희야, 엄마 아빠가 다른 말 보태지 않더라도 똑부러지게 자기 처신 잘할 테니까 독립할 때도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게다. 평소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따로 추가적인 도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유산을 당겨받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상당한 돈이었기에 내가 부모님께 갚지도 못할 은혜를 또 하나 입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믿고 그렇게 마음 써주신 만큼 부모님 실망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도 가진 자산이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 예비 남편 사치품 두르고 다니는데 기죽을 일은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도 그런 걸로 저를 재단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만나면서 예비 남편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돈 이야기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지대하고 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니 돈에 관심이 넘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돈돈거리는 사람 별로 반기지 않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저희 집도 부모님이 자식들 앞에서 대놓고 돈 얘기하시는 경우 잘 없으셨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런 이야기 대놓고 하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저희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자기 펀드가 얼마고 주식을 얼마나 넣어놓고 하는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솔직히 내가 이걸 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준영 씨,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승희 씨인데 뭐 어때?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 감추고 만나는 사람한테 불어 숨기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 집에서 소유한 부동산 규모가 꽤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실제로 데이트한다고 예비 남편 외제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저 아파트 시세는 지금 어떻고 저 건물 매매가는 어떻고 이런 부동산 정보를 줄줄 꿰고 있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알아? 아무래도 내가 집안일 때문에 듣는 게 좀 있잖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이런 정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리고 지금 지나온 저쪽에도 우리 엄마 명의 부동산 꽤 있거든? 저기 저 아파트 7년 전에 구매할 때보다 시세 차익이 3배 이상 남는 거 알아? 예비 남편 딴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게 숨기는 건 만들고 싶지 않다며 하는 소리에 그런가 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만나면서 돈 얘기가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 없다고 우울한 소리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있는 재산 이야기하는 거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예비 남편 집안이 더 넉넉한가 보다 하는 짐작을 하게 되었죠. 사람마다 돈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평소에 제게 잘하는 거 생각하면 그 정도 조금 안 맞는 것쯤이야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과소평가하기도 했고요. 예비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돈돈하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나서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사근사근한 인상에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지만 하고 다니는 차림새나 주로 대화의 화제로 삼는 것이나 예비 남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 전신을 휘감고 있는 명품은 예비 남편이 착용하던 것들보다도 훨씬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몸에 두르고 신고 메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손수건 한 장까지도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돈 걱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해보지 않은 부유한 사모님의 모습의 정석이라 할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진 자산이 넉넉하셔도 평소에 그렇게 많은 돈 쓰는 걸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셔서 평소 차림새만 보면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공작새 마냥 고가의 물건들로 온몸을 휘감은 예비 남편 모자에 비하면 꾸미고 다닌다고 하기가 민망할 수준이었죠. 솔직히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 만났을 때는 그런 겉모습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비해 훨씬 소박한 차림새인 저를 반색을 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우리 준영이가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얻어왔나?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도 승희 씨 궁금해서 졸라도 보물처럼 꽁꽁 감추고 보여주질 않느니 이제야 드디어 만나게 되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무슨 소리를. 내가 우리 아들 상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봤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내가 사람 보는 촉이 좋은 편이거든. 승희 씨랑 나는 정말 잘 통할 것 같아.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지인이라도 되는 듯 생글생글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시는데 저 역시 처음에 가졌던 경계심이 스르륵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계신 차림이 강렬하다 보니 성격도 좀 강하지 않으실까 하는 첫인상이었는데 역시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인지 활달하고 정겹게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렴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이고 예비 남편과 결혼하면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이 되는 셈인데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 다행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감도 어여삐 봐주시는 예비 시어머니께 감사하기도 했고요. 처음 결혼 이야기 나오고 인사드린 이후로 저 반갑다며 자주 불러주시는 통에 예비 시어머니 뵙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애초부터 결혼 이야기 전제로 하고 만나 뵙게 되었다 보니 신혼집이나 혼수 문제부터 금전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않기가 더 힘들었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그 둘이 돈에 관심도 많고 가진 자산도 많다는 티가 철철 났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쪽에 구하는 게 좋겠어?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승희 씨 직장이랑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서. 하긴 그것도 고생스러운 일이지. 그럴 줄 알았으면 그 근처로도 매물 나온 거 미리 사두는 건데. 집 사는 걸 마트 가서 장 보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진 자산 규모를 짐작해 했습니다. 저희 집도 없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 부동산 자산이 꽤 된다고 하더니 그런 집은 좀 다른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유한 집에 시집가게 됐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넉넉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 본능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특히나 저렇게 여유 있는 집안에서
며느리감인 저 예뻐하시며 항상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까지 들어 괜히 더 뿌듯했습니다. 승희야, 왜 이렇게 못 먹어? 여기 셰프가 파리에서 오랫동안 미슐랭 레스토랑 오너 셰프로 있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간 고급 레스토랑 척지 않게 돌아다녀 봤어도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고. 얘 결혼 준비한다고 힘들어서 살 쏙 빠진 것 좀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이런 곳은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매번 이렇게 어머니께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 될 사람이고 곧 내 자식 될 텐데.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 정도도 아까워하면 쓰나. 그러니 그런 소리 말고 너는 네 몸 잘 챙기고 우리 준영이랑 사이좋게 잘 살 생각만 해. 결혼 전에 벌써부터 저를 이렇게 애지중지 아껴주시는데 그런 예비 시어머니께 정이 들지 않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신 자식들인 저 그리 아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다행이다. 시부모님 될 자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분이 우리 딸을 이렇게 소중하게 아껴주시니 걱정할 게 없겠구나. 결혼해서도 어머님이랑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 지금껏 부모 속 한 번 안 썩이고 착하게 지내서 복 받는가 보다. 혼수며 제게 들어가는 거며 아끼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니나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결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일 꽤나 생길 거라는 각오 안 한 게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승희야, 고부관계라는 게 결코 쉬운 관계가 아니라지만 그것도 다 하기 나름 아니겠니? 내가 자식이라고는 탈랑 준영이 제 하나뿐이어서 그런가 살면서 딸이 아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며느리한테 딸 노릇 해달라는 거 욕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승희하고는 정말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노력 많이 할게. 모녀지간 같은 고부 사이가 되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와 저도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댁사랑 듬뿍 받으며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신혼집 보러 다니고 거기 들어갈 가전 예약도 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예비 남편보다도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저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나 예비 남편은 모두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남편이야 저 만난 초창기부터 거리낌 없이 자기 재산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 숨기지 않고 오픈해 왔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저렇게 제게 숨김없이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결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따로 숨기는 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봤자 제 재산이랄 건 몇 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열심히 모은 적금 통장 하나와 당시 제가 지내고 있던 자취하던 집 정도였지만 제 나름대로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있던 부모님께 미리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특별히 지원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야. 미리 말했다시피 우리 집은 자식들 독립시키고 나면 성인으로서 대우해 주시면서 부모라고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셨고 그런 만큼 자기 생활 꾸려가는 건 각자 몫이라고 강조하셨으니까 게다가 미리 받은 돈도 따로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더 바라는 게 염치 없다 싶기도 해. 그럼. 나는 자기 이렇게 반듯하게 잘 키워주신 것만 해도 장인 장모님께 감사해. 그리고 뭐 우리가 돈이 아쉬운 처지도 아니고 우리 신혼살림 시작하는데 처갓집 도움 받지 않아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승희 씨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미리 저희 쪽 사정을 설명하는 제 말에도 자신 있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예비 남편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결혼 이야기 오가면서 예단이니 뭐니 하며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제게 금전적으로 부담 갈 만한 요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뤄
두 집안이 엮이게 되는 일인데 제가 마냥 염치 없이 받고 있지만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래서 넉넉한 집안 사람과 만나기로 한 것이 나쁘지 않았다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예비 남편을 신랑감으로 선택한 건 결코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혼하면서 이래저래 경제적인 문제로 마찰을 겪을 여지도 컸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바쁜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정신건강에 크게 타격받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하게 내세울 것 없더라도 아들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며느리 앞에서 유세 부리려 하는 염치 없는 시댁도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전부터 제게 뭐 하나 해주지 못할 안달인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만큼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집 구하러 다니기 시작할 무렵 예비 남편 회사 일이 갑자기 바삐 돌아가는 바람에 신혼집 보러 다니는 일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나서 자취집 구할 때도 여간 집 보는 일이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건 신혼집 보는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하며 집 고르려고 하니 왜 그렇게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지요. 집 구하는 예산이며 집 컨디션이며 한두 끝도 없이 따지고 들자면 고려해야 할 것이 끊이지 않았기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애먹었던 게 신혼집 보러 다니면서 살 집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나마 옆에서 연륜 있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시며 같이 봐주시지 않았더라면 나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겠다 싶어 예비 시어머니께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몇 번 저희 재량대로 해보라고 맡기셨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하도 집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 자기 지인인 부동산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셨죠. 김 과장 인사해. 여기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지? 아이, 사모님, 이렇게 아리따운 며느님 맞이하시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승희야, 내가 우리 집 부동산 문제 처리하면서 우리 김 과장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일 처리도 똑 부러지고 매물도 알짜배기만 쏙쏙 잘 올라오는 게 나한테는 기인이라니까. 사모님, 과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며느리까지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진짜 좋은 매물만 골라줘야 해.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딱 보기에도 예비 시어머니와 그 부동산 직원은 알고 지내온 세월이 짧지 않은 돈독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부동산 관련으로 처리할 문제가 많다 보니 가까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람보다야 예비 시어머니 통해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매물 소개받는 편이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그 부동산 직원이 소개해주는 매물 보러 다니느라 또 몇 주간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날 역시 예비 남편이 회사 일로 주말인데도 출근을 하고 예비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집을 보러 갔어요. 그날 보러 가기로 한 매물은 3군데였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본 집이 지금껏 보았던 집 중 가장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유럽산 원목으로 꾸몄고 채광도 정말 좋아요. 이쪽 매물은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는 인기 매물인데 제가 특별히 사모님 봐서 아직 아무한테도 소개 안 시켜준 거예요. 어쩜 그러니까 우리 안목이는 승희 마음에 이렇게 쏙 들었지. 그렇지? 네, 어머니. 지금껏 봤던 집 중에 여기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예산만 허락한다면 2번 볼 것도 없이 그 집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그 당시 그 집의 거래가가 20억을 호가한다는 소리에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예산에 맞는 집 구하려고 하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든다 치면 비싼 거야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20억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도심지인 제 직장에서 차를 타고 조금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싶어 넌지시 여쭤본 거였는데 그만
20억이라는 말에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주신 돈이나 제가 번 돈에 신혼부부가 대출까지 고려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닥닥 긁어모으면 입주가 아주 불가능한 집은 아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가진 것을 죄다 털어넣어야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값 무섭다 해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 가격 들은 이후로 섣불리 마음에 든다는 소리도 또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제 꼴을 보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승희야, 내 보기에도 네가 여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결혼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결정을 해야지. 네 마음에 차는데도 금액이 마음에 걸려서 망설이는 거면 그럴 거 하나도 없어. 니들 신혼집 이거 내가 해주마. 20억이라는 말에도 고민하는 기색 한 번 없이 그 집을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일단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뜯어말렸어요. 어머님, 아무리 제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20억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이렇게 비싼 집을 덥석 받아요. 못 받을 건 또 무슨 일이야? 내가 엉뚱한 사람한테 헛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곧 며느리들 너한테 쓰는 건데 죽을 때 내 재산 다 짊어지고 죽을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이 정도도 못하면 어미라고 내가 어떻게 면이 서겠어? 내가 너를 몰라? 지금껏 집 보러 다니면서 지금처럼 네 표정에 화날 데가 없었는데 네가 이렇게나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쯤은 해줘야지. 항상 제게 아까워하시는 것 없으시며 저희 신혼집 얘기 나왔을 때도 넌지시 자기가 신혼집 해줄까 물어보시곤 하셨지만 그렇다고 염치도 없이 그거 덥석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 능력이 해결하는 선에서 결혼 준비하고 싶기도 했고요. 설령 마지막까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신다 고집을 피우시더라도 이렇게까지 비싼 집 해주시겠다는 소리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쇳불도 당김에 빼는 법이라고 오늘 바로 계약금 걸자. 김 과장, 여기 계약금 2억이랬지? 계약금 바로 보낼 테니까 지금 다른 사람 보여줄 생각 말고 이 집 꼭 묶어놔요. 알았지? 아이고, 그럼요, 사모님. 정말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제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부동산 직원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평소에도 큰돈 쓰는데 거침이 없으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 신혼집까지 이렇게 고가의 집을 턱턱 마련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정말로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그때만큼 확실하게 든 적이 없었습니다. 민방위할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나중에 나 가면 내 재산 다 누구한테 가겠어. 결국에는 니들 목 털 거 미리 인심 좀 쓰는 건데 그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차마 면이 안 서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좋은 집 턱턱 해주신다는데 싫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셨으면 이렇게 좋은 집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래. 니들은 그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100년 해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복인가 싶었습니다. 집도 집이지만 이렇게 아낌없이 내리사랑 베풀어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이 더 감사했습니다. 이왕 집 받기로 한 거 그렇게 눈독 들이는 사람 많은 매물이라고 하니 저도 놓칠까 싶어 조바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집 매매하는 문제가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하고 매매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 부동산 직원을 따라 부동산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하더니 부동산도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일반적인 동네 복덕방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 수도 많고 회사도 큰 편이더라고요. 부동산이 이런 곳은 또 직접 보긴 처음이라 구경한다고 이리저리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새 할 말이 많은지 저희 예비 시어머니와 해당 부동산 직원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 틈에 제 곁에 부동산의 다른 직원들이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설마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겠나 싶어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 제 손에 갑자기 덥석 쪽지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아까부터 저를 유심히 쳐다보던 바로 그 직원이었어요. 그러고는 누가 볼까 싶어 후다닥 모른 척을 하는데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의아한 마음으로 제 손에 쥐어진 쪽지를 열어본 제 눈이 놀라움으로 잔뜩 커졌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려는 매물 그거 허위 매물이에요. 김 과장 저 사람 이미 동일한 수법 여러 번 저지른 사기꾼입니다. 그러고 밑에 휴대전화 번호가 하나 적혀 있는데 보나마나 제게 쪽지를 건네준 그 문제의 직원 연락처였겠죠. 솔직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믿고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오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놓고 가볍게 넘길 수만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정신으로 나온 줄도 모르고 예비 시어머니와 부동산을 나와 헤어지고는 쪽지에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걸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 그 사람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간 크게 부동산 사기까지 가담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덜미가 잡힌 거죠. 연루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증거 확실하게 잡아서 고소 때리고 법적 조치 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여기서도 잘리게 될 것 같아요. 고객님처럼 그런 식으로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데려와서 속이고 사기친 돈 중간에서 소개해준 사람이랑 같이 나눠 먹었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니까. 증거자료 중에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 되실 분이랑 김 과장 통한 내역도 있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을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집안에 그렇게 돈이 넘쳐난다는 사람이 부동산 직원하고 짜고 저를 속여먹을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를 딱하다는 듯 바라보며 문제의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런 제 말에 충격이 크시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철석같이 믿던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 잃고 사람까지 잃는 것보다야 속여먹으려 드는 사람 하나만 잃는 편이 낫잖아요? 나중에 정말 큰일 겪으실까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살아생전 처음으로 흥신소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의뢰를 맡기면서도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거였으면 하고 바랐으나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뢰한 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 사람들 개털이던데요. 살고 있다는 집이며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이며 죄다 다른 사람 명의예요. 의뢰인분한테 보여줄 목적으로 짧게 단기 임대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작정하고 사기쳤다고 봐야지. 제 앞에서 그렇게 돈 얘기며 있는 사람 티를 냈던 것도 처음부터 저를 속여먹고자 의도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사는 집 딸인데다가 재산까지 미리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고 제 재산 빼먹을 셈으로 작정하고 좋은 사람 흉내를 냈다는 거죠. 문제 그 부동산 직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미리 말을 맞췄다는 사실 역시 금방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 부동산 직원이 제게 귀뜸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간들한테 호구같이 속은 줄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 재산 잃고 감쪽같이 사기 결혼까지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토록 저를 귀히 여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돈의 환장에 저를 농락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분노의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내주었던 것만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저였어요. 이건 파혼 가지고 제 분이 풀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농락하고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게도 제게 신혼집 해주겠다는 소리를 여전히 늘어놓는 그 예비 시모라는 여자에게
살살 꼬드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신혼집 들어갈 잔금 치를 때 저도 보탤게요. 됐다니까 그러네.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 돈 받아주세요. 그 대신에 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저 결혼 혼수로 할 명품백 같은 거 미리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 물건까지 미리 당겨받으려 들 거라는 생각은 못했으니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비쳤으나 그런 것들이 집값에 비견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눈알 굴러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역으로 속은 줄도 모르고 그저 제 돈 한몫 뜯어낼 생각에 눈이 뒤집힌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 놈에게 저는 고급 가전이며 명품백까지 야무지게도 뜯어냈습니다. 이미 흥신소 직원 통해 없는 형편에 저 속이려고 사채 써서 고액의 이자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저 제대로 속여 넘겨보겠다고 급전이 필요했으니 시중은행 거래가 싹 막혀있는 저들 처지로 돈 빌릴 곳은 결국 또 사채뿐인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상당한 금액이었겠지만 저에게서 수십억 사기쳐서 뜯어낼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테니 이 정도야 금세 해결할 수 있는 푼돈처럼 느껴졌겠죠. 그것들이 평생 그 돈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인간 이하에 취급받으며 시달리게 되리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혼집 제외한 혼수 가정과 제 손으로 들어온 명품 등의 결제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던 날, 저는 보란듯이 그것들 앞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한테야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겠죠.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승희야,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너 서운하게 한 거 있니? 서운? 그걸 고작 서운이라는 말로 퉁칠 수 있겠어요? 남의 재산 욕심내고 사람 기만해서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나 등쳐먹으려고 들더니 어때요? 역으로 나한테 속아보니까? 제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벌인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사기꾼 모자였습니다. 제 돈으로 호의호식할 꿈에 부풀어 있었을 텐데 그게 모조리 허사로 돌아갔으니 저들 입장에선 그 순간이 생지옥이나 다름없었겠죠. 얼빠진 멍청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통쾌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꼴 좋다. 이제 등쳐먹을 며느리라는 눈먼 여자도 없고 가뜩이나 없는 것들이 제 주제에 사채빚 갚을 능력도 안 되니 앞으로 신세가 어떨지 눈에 훤하네. 감히 나를 기만하고 벗겨먹으려던 주제에 니들이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것들아. 사채빚 갚는다고 허덕이면서 죽도록 고생해봐. 그제야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의도적으로 추가로 사채를 빌린 것까지 유도한 것을 알게 된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 놈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너 분명 나한테 집값 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사채 쓰라고 했니? 내가 내 돈 욕심 부리면서 사기치라고 사정이라도 했어?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지금 어디에서 큰 소리야? 안 돼. 이럴 순 없어. 안 돼! 더없이 상냥한 예비 시어머니의 탈을 벗은 사기꾼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게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벌어서 정직하게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사람을 쥐갑 취급하며 속이려 듭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데 안타까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빚만 켜켜이 남아 가난에 허덕이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 꼴을 상상하니 더없이 속이 시원해질 뿐이었어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었죠. 애초에 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것 때문에 제게 덜미를 잡힌 것이 아닙니까? 제게 제보해 주었던 직원 말대로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부동산 직원에 대한 조사와 소송이 시작되었기에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 역시 그 혐의를 피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뜩이나 사채업자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부동산 사기라는 대형 경제사범과 엮여
법원을 들락거리는 것이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애초에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거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대로 패가망신한 셈이었습니다. 사기꾼에게 딱 걸맞은 최후였어요. 제게 몰래 쪽지를 전해준 그 직원분께는 추후에 따로 연락해 사례를 했습니다. 저런 추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피하게 해주셨으니 제게는 귀인이셨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갚아줬다고는 해도 파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주 없지는 않아 한동안 속이 시끄러웠으나 바쁘게 일하며 지금은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려면 돈 뜯기고 이혼하는 것보다야 파혼이 훨씬 낫다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끄러운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